가끔 엑손같이 업계를 대표하는 5대 메이저 회사들은 왜 소개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이들뿐 아니라 미국 대형 업스트림 회사인 COP, EOG, PX 같은 회사들의 언급이 적은 이유는 회사가 좋은 걸 떠나서 주식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먹을 게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형 이상의 회사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그나마 소개하던 회사들이 CV, 옥시, OBB, CPG, VT, CHRD 등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부터 OBB와 자주 비교하던 DVN, MRO 정도만 해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마땅히 더 소개할 종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나름 튼튼하다고 믿었던 회사들마저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 물론 최근 센티멘트가 조금 개선되면서 DVN, MRO와 함께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MUR이나 PDC 등도 어느 정도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밑에서 헤매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APA입니다. APA 코퍼레이션, PC주의 때문인지 이름을 아파치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동안 APA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퍼미언의 델러웨어 쪽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이집트와 북해 등 해외 유전이 주력이었고 퍼미언 자산은 당시만 해도 값어치가 낮은 천연가스 함량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퍼미언의 생산량 대비 인프라가 충분히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용량이 아주 부족했고 미국 천연가스 가격 또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팔면 오히려 손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대기 중에 태워버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닥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APA의 퍼미언 자산은 애물단지에서 찐 효자로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코앞인 이집트에서의 천연가스 생산량 비율도 40% 정도로 높은 편인데 APA는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태워버리는 플레어링을 완전히 중단했으며 이집트 쪽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현재 투자 비용이나 생산량은 미국이 해외 자산보다 높지만 해외 쪽 마진이 더 높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해외 자산이 더 좋습니다. 유가 하락 이외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린 내부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플라이 체인 문제와 인프라 구축 지연 등으로 주력인 이집트의 시추 작업이 올 초부터 지연되었고 4분기나 되어야 정상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분기보다 2분기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3분기에도 큰 상승은 힘들어 보입니다. 즉, 올해 예상 평균 생산량 가이던스를 맞추려면 4분기에 생산량을 폭발시켜야 하는데 실제 가이던스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둘째, 가장 큰 미국 자산이 최근 분기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좋은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올 3월에 델라웨어 유전 관련 2건의 인수를 진행했으며 이번 실적 발표 때에도 비상장 회사로부터 총 555밀리언 달러 상당의 델라웨어 유전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배당을 기대한 타이밍에 경영진의 인센티브 뉴스로 주주들을 실망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배당 뉴스 대신 요즘 시장이 싫어하는 인수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DVN 역시 이글퍼드 지역에 1.8빌리언 달러 규모의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높다 보니 싸게 사기 힘들 거라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인수가 늘어날수록 배당 인상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리남에서 엄청난 매장량을 발견한 것은 행운이지만 개발에는 최소 수년이 걸릴 예정이라 그동안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APA가 매력적인 이유는 시총이 10빌리언 달러 근처의 주식 중에 업사이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회사로는 OBB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OBB처럼 생산량의 천연가스의 비율도 좋은 반면 OBB와 달리 업스트림의 해칭이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유리한 점입니다. 이번 실적 때에도 대단한 FCF 능력을 보여줬지만 내년에도 놀라운 FCF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현재 배당의 연배당률은 높지 않지만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2분기 동안 7밀리언 개 정도의 자사주를 평균주가 41.5불에 매입해서 폐기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주가보다 무려 20%나 높은 가격에 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조정이 컸던 7월에는 한 달 동안 집중해서 2분기 총합과 비슷한 6.9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평균 매수 가격이 33.87불로 현재 주가보다 2.4%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내년에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많게는 연간 15% 정도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발표 브리핑에서 현재 유가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올해 FCF가 3빌리언 달러를 넘을 것이고 거기서 적어도 1.8빌리언 달러를 주주환원에 사용할 거라고 말했는데 예상 FCF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순부채가 5빌리언 달러 정도 있지만 만기일이 많이 남아있고 평균 이자율이 5.3%라서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델라웨어 자산은 이미 하루에 14,000BOE 정도 생산하는 유전인데 시너지도 있고 요즘 유가 상황에 비해서는 비싸게 산 느낌은 아닙니다. 요즘 실적 발표 트렌드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가이던스보다 높아진 비용 증가인
주가인데 비용 절약 면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큰 업체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실적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수리남에서 상당한 매장량을 발견한 것은 미래에 엄청난 원동력이 됩니다. 수리남을 제외해도 매력적인 주가인데 먼 미래를 보면 어떻게 이런 주가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현재 주가는 너무 싸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라레도 페트롤리엄, LPI의 현재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이냐면 시총 대비 하루 생산량이 캐나다에서 나름 높다는 OBE보다도 더 많습니다. 물론 LPI는 OBE와 마찬가지로 PDP 매장량은 우수하지만 전체 매장량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생산량만으로 저평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번 실적 발표 때 부채 레버리지가 한 배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깜짝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라이벌인 CPE보다 주가가 달려나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채 레버리지가 다른 피어 그룹에 비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부채 외에 올해 LPI의 발목을 잡는 것은 원유 생산량의 무려 70% 정도가 60불대 중반이라는 낮은 가격에 해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내년 상반기에는 원유 해칭량이 40% 정도로 줄어드는 건 다행인데 양방향 칼라스의 실린 가격이 81불 정도라는 게 아쉽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수를 통해서 원유 함량이 많은 유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원유 생산량 비율이 라이벌인 CP, SM, CDEB, RROC, EST 등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내년 전반기에 유가가 80불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너무 많은 양이 해칭된 느낌입니다. 그래도 내년 후반기에는 원유 해칭이 생산량의 14% 정도로 줄어듭니다.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천연가스도 내년에 거의 35% 정도가 해칭되어 있지만 세팅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이미 알려진 부채나 해칭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 가이던스 관련이었습니다. 올해 3분기와 4분기의 예상 생산량이 1분기보다도 줄어들면서 기존 가이던스보다 약 6% 정도 대폭 하향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간접적인 문제나 혹독한 기후 아니면 현장 사고 등으로 생산 차질이 벌어졌다면 LPI의 경우는 특정 유정의 시추 결과가 기존 예상에 못 미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센트럴 하워드 카운티의 남동쪽 끝에 있는 초록색 사각형에 위치한 리치 유전인데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생산 중인 같은 센트럴 하워드 유전의 파란색 그래프와 비교해봐도 거의 생산량의 70%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원래부터 기대가 컸던 지역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카펙스 비용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투자비를 거의 날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이 크게 와서 아직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 대비 비싸게 자사주를 사들였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런 악재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LPI의 현재 주가는 여전히 굉장히 저평가로 보이고 내년에도 고유가가 유지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FCF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천연가스 예상 가격을 올해보다 낮게 놓고 봐도 나쁘지 않은 예상 FCF 수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리치 유정뿐만 아니라 다른 센트럴 하워드 카운티 지역의 유정 시추 결과도 검증에 들어갈 것 같아서 당분간 업사이드가 막혀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상황의 저평가 주식들이 널려있는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걸고 LPI를 사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캘럼 페트롤리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작년 3월에 봤던 가격을 아직도 유지하는 미스터리한 주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의 반 정도가 60불대 후반에 해칭되어 있던 탓이 크고 아직 부채가 많아서 주주환원의 척도가 되는 부채 레버리지가 한 배 밑으로 가려면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OBE처럼 최근에 2030년에 만기되는 7.5% 이자율의 600밀리언 달러 규모의 새 채권을 발행하면서 2024년에서 2025년에 만기 부채를 재정비했습니다. CPE는 생산량의 원유 비율이 63% 정도로 피어 그룹인 LPI, SM, CDEB 등보다 높다 보니 마진이 높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원유 해칭이 전반기에는 생산량의 30% 초반 그리고 후반기에는 10% 초반 정도로 비중이 줄어드는 건 바람직하지만 스왑이 81불, 양방향이나 세방향은 실링이 90불 정도에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유가가 더 오르지 않고 현재 가격 수준인 90불대에 머무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이 40%를 넘을 정도로 포텐셜은 좋아 보입니다. 회사 가치 대비 순수 주가만 놓고 보면 퍼미안의 라이벌인 LPI나 캐나다의 OBE보다도 저평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배당이 대세이고 CPE는 배당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는 것이 최대 문제이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힘든 주식입니다. 그랜티에라 에너지, 주요 자산이 콜롬비아 내륙에 있는 캐나다 회사로 콜롬비아의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많이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브렌트 유가 70불 기준으로 P1 매장량의 NAV가 주당 2.61불인데 현재 주가가 겨우 1.27불입니다. 생산량의 100%가 원유이고 미국
미국의 SPR 방출로 WTI 유가와 브렌트 유가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황에서 브렌트 유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없습니다. 부채 레버리지도 올해 말이면 0.7배가 될 정도로 양호하고 부채 상환 기간도 2025년과 2027년으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OBE나 CPE처럼 2029년 만기 새 채권을 발행해서 현재 채권을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발표까지 다 해놓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계획을 취소시켰습니다. 사실 GTE의 재무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 고유가 환경에서는 기존 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의 새 채권으로 대체하면서 시간을 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형 회사이기는 하지만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주주환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부채 상환 전에 배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 조건 때문에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코로나 전인 2019년에 현재 주가보다 살짝 높은 평균 주가 $1.3에서 1.4불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콜롬비아의 정치 리스크를 의식해서인지 앞으로 에콰도르와 페루 쪽 유전 개발에도 신경을 많이 쓸 예정이고 미래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원래 생산량의 30% 정도는 해칭을 장려하던 회사였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높은 유가에 노출되기 위해 해칭을 전부 없앴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회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티 석유주의자인 페드로가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나 로열티의 부담을 늘리거나 신규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에 제한을 가하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참고로 콜롬비아는 열악한 인프라 상황으로 원유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송유관 대신 트럭으로 옮기고 있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물론 페드로가 콜롬비아 역사상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 되었지만 의회는 여전히 반대 정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가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 수입원이 원자재 수출과 로열티 수입이기 때문에 선거의 공약이었던 강력한 규제나 10% 수출 세금 부과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남미의 정치적 리스크는 회사의 미래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GTE 역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주식입니다. 파이프스톤 에너지, 캐나다 몬트니의 단일 유전 생산자로 컨덴세이 등 리퀴즈 함량이 풍부한 천연가스 유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2025년 LNG 캐나다 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몬트니 단일 유전 생산자 중에 CR과 함께 가장 저평가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둘 다 시총이나 매장량의 가치는 비슷한데 현재 CR의 주가 움직임이나 토크가 좀 더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진이 좋은 리퀴즈 생산량이 더 높은 PIP를 선호합니다.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이지만 올해부터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중이고 올해 말에 순부채가 제로가 될 예정일 정도로 재무 상태도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장성, 건전한 재무 상황, 상당한 FCF와 그에 따른 주주환원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나락으로 간 건지 이해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더욱이 회사 규모도 OBE나 SGY와 비슷하고 심지어 천연가스 회사라서 이번 유가 급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소개한 YGR, APA, LPI와 마찬가지로 생산량 차질입니다. 그런데 PIP의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게 제3자인 송유관 미드스트림 업체와 다운스트림의 천연가스 처리시설 업체가 보수유지 점검에 들어가면서 PIP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산량의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1분기 생산량이 작년 4분기보다 못했고 2분기 역시 제3자 문제만 아니었어도 하루 생산량이 35,000 BOE를 넘었을 걸로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얼마나 많은 FCF를 손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천연가스 업체들은 본인 소유의 송유관이나 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OBB같이 규모가 큰 회사들은 당연히 본인 소유의 처리시설이 있고 MTDR 같은 회사도 본인 시설을 세우고 나서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해칭은 올 하반기 천연가스 생산량의 약 30% 정도가 평균 캐나다 달러 4.24불 정도에 되어 있어서 비교적 나쁘지 않고 내년 1분기에는 생산량의 15%만 평균 약 7.62불에 되어 있어서 양호한 상황입니다. 올 연말에 순부채가 제로가 되면 아마도 배당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1년 동안 발행 주식의 5% 정도 자사주 매입 중인데 APA나 LPI의 경우처럼 최근에 크게 주가 조정이 와서 2분기 동안 약 2.8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현재 주가보다 훨씬 비싼 평균 캐나다 달러 4.95불에 구입했고 그나마 7월 한 달간 1.3밀리언 개의 주식을 평균 캐나다 달러 3.8불에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겨우 평균 캐나다 달러 4.5불로 맞췄습니다. 보통 자사주 매입은 회사에서 본인 주가가 아주 낮다고 판단할 때 하는 편인데 현재 주가가 자사주 매입한 주가보다 낮은 캐나다 달러 4.3불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보다는 부채를 먼저
갖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배당을 주는 걸 선호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또 앞으로 LNG 캐나다 사업이 가까워질수록 몬트니를 기점으로 대대적인 M&A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리스크는 거의 없으면서 업사이드가 많이 남은 주식을 구경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